되면 말씀해 주세요. 뭐 그래도 맞춰야 되니까. 됐어요? 시작됐어요? 박수 다시 한번 쳐주시죠. 네. 막 두 번씩 받으시려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대전 인문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계 최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해봤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더 명료하게 아실 텐데요. 코리아 히스토리 월드스 베스트 앤 월드스 퍼스트인데 세계 최고라고 할 때 고자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두 가지 한자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베스트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가 있고요. 하나는 옛고자를 쓰는 거죠. 가장 오래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뭐 유물 유적 또는 문화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거와 더불어서 가장 최고인 거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모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 오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잠깐 뭐 일단 그대로 이제 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한사랑 교육위원이고요. 한류열풍사랑 의장이고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로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사회를 한번 이렇게 치렀는데요. 그때 사진이고요. 그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이런 거죠. 유라시아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점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와 어떤 친연성이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또는 뭔가가 가령 헝가리 같은 경우도 뭐 이 사람들도 뭐 몽골 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훈족이 나아간 사람들이고 뭐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터키도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와 돌궐 간의 어떤 그런 옛날의 협력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한 거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제 여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분은 이제 베트남의 그 가장 오래된 왕입니다. 이게 웅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웅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발음은 조금 틀리죠. 근데 한자로 읽으면은 웅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웅을 쓰는 게 이제 환웅이 있습니다. 환웅. 웅을 쓰는데 이 웅이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베트남하고의 어떤 역사 연관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베트남은 최고의 그 역사책이 이 대월사기 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월사기 전서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제 1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맹룡군이 100명의 아들을 낳고 그중 웅왕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웅왕이 18대까지 2000년 동안 왕국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웅왕이라고 하는 분이 환웅의 배달나라, 이제 배달국이라고 하죠. 그 배달국이 몇 명이냐면 18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도 보면 그 웅왕의 시기가 18분이 계셨다. 18대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로서는 이제 배달국에 해당이 되고 1565년에 18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약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를 베트남의 역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배달국의 성웅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염제신농씨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도 한번 같이 그 친연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라시안 네트워크와 또 한류와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이제 한류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동대문의 DDP에 갔다 왔는데 최근에는 한류에 굉장히 그 열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한류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제 좀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독일이나 또 크로아티아에서 활동을 했고요. 올해 이제 100주년이 거의 다 돼 가죠. 이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어 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플 까신 분 계시나요? 독립운동가 나중에 한번 꼭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어플에서 무료가 되니까요. 정상규 작가가 만든 거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 날에 그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이제 기억하자는 의미겠죠. 이분입니다. 네, 정상규 작가라고 검색하면은 요즘엔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으로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 이런 활동들을 이런 역사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가 아니죠. 2020년에도 제가 이제 아마 독일로 다시 갈 것 같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쪽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루마니아 쪽이 아마 계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독립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2020년 같은 경우도 100주년이 뭐가 있죠? 100주년? 2020년? 많이 있는데요. 그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100주년,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는 그게
100주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 원래 봉오동 전투 영화가 나왔잖아요. 영화가 나왔는데 내년에 아마 더 크게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뭐 일본과의 어떤 역사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 광복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박물관 가이드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8일이면은 일요일 날 그 가야본성이라고 이게 시작이 됐어요. 12월 3일부터 해서 3월 1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5,000원이에요. 5,000원이고 유료로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박물관 30여 개의 박물관에 있는 가야의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사실 남쪽에 있는 그 박물관을 다 가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보는 거고, 그러나 좀 알고 가는 게 좋고, 사실은 뭐 다음에 가시기 전에 한번 사전 강의라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가야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저 위에 있죠? 요거 왼쪽에 보면 대표 유물 중에 3개 해놨잖아요. 미늘새하고 배 모양 토기하고 그 위에 보면은 바로 이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인데요. 가야의 대표적인 토기인데 모자가 있죠. 모자. 이 토기는 뭐냐면 흑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제. 한의화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한의화라고 하는데 이 한의화라고 하는 것이 고대 흙으로 빚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원통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엔 사람 모양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그때 당시의 생활 문화라든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야의 모자죠. 근데 일본에 있는 건데 가야의 모자와 유사하죠. 근데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딱 보시면은 이게 한의화예요. 왼쪽에 있는 게 한의화고요. 오른쪽이 뭐냐면은 어디냐? 경남 영산 출토라고 써 있어요. 경남 영산 출토라고 써 있는데 이걸 도굴해 갔습니다. 일본이 소장하고 있어요.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데 톱니바퀴 모양의 왕관입니다. 근데 고분시대 한의화죠. 한의화가 쓰고 있는 게 톱니바퀴의 왕관이죠. 그러니까 가야의 왕이라는 거예요. 가야의 왕관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야하고 일본에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일본에 있는 한의화입니다. 왼쪽에 일본 고분시대 뭐 한 3세기, 5세기, 6세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 왕관을 쓰고 있어요. 잘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창녕의 금동관입니다. 창녕에서 나온 금동관인데 그게 한의화가 쓰고 있는 가야 왕관과 똑같죠. 뭐 이런 것은 사실 학계에서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예, 이건 이제 여기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딴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가야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남부만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박물관에서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갈 때는 사전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박물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제 사실은 박물관 같은 데서 비교해 주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게 귀걸이 같은 거잖아요. 금 귀걸이인데 이것이 뭐 우리가 신라 또는 백제, 가야 이런 데서 많이 봤죠. 고구려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일본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대가야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이게 일본이잖아요. 대가야 유물이 나온 곳이에요. 수십 군데의 어떤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가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박물관은 뭐냐면은 이 외계 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계 토기. 그러니까 일본계라는 거예요. 일본계 토기라고 해서 그것을 중간중간에 갖다 놨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마치 일본이 들어왔구나.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임나일본부 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이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그리고 연도를 보시면요. 다 전부 다 우리나라 쪽이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도 훨씬 더 많아요. 일본의 유물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파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박물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왜 일본에 있는 가야산의 유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것은 가야로 진출했 이제 한반도 남부 쪽을 자신들이 4세기, 6세기에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경영했다. 이런 거에 빌미를 잡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박물관 가이드도 하고 있고, 이제 한 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3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작하면서도 뭐 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이 솥대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는 걸까요? 정원님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 거? 제가 우리 정기선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니겠죠? 예, 바이칼 쪽입니다. 바이칼. 예, 바이칼에 있는 솥대예요. 예, 바이칼에 있는 솥대고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솥대 분포로도 보면은 이런 솥대를 세웠던 세력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왜 하나만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거지만 한 번 더 한번 상기시킬 겸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에서 역사까지. 한 국가의 문화가 이토록 오래 크게 유행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현상.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한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우리는 그 지금의 어떤 한류와 비견될 만한 이건 케이팝에 관한 얘기입니다. 케이팝이 전 세계에서 따라하고 있고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DNA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중국은 굉장히 우리를 신비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후한서, 후한서죠. 처라고 되어 있네요. 후한서 동일열전. 그리고 한국인은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 부른다. 밤낮 술자리를 베풀고 모여서 노래하고 춤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를 보면 굉장히 유명하죠. 7명이 이렇게 춤을 춰요. 이게 7명인 것도 나중에 보니까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칠수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7명이 있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7명이 있어요. 여기 4명이 있네요. 네. 다음에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무용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름이 높았다. 춤과 악기는 모두 동인이 창안한 것이다. 이거 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죠. 대만의 석학 서량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만 술 마시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구당서, 신당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구려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한다. 말먹이와 문지기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 놀랐다. 이게 사신의 기록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다르게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학구열이 높은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극성이죠. 이건 6.25 때인 것 같아요. 사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DNA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옛날 것들, 옛날의 최고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현대에 와서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약간은 이런 것은 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케이팝 같은 경우에도 201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약을 해요. 이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SM타운에서 유럽 최초로 케이팝 공연을 하는데 하루 더 해달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 그때예요. 시위를 하고요. 이때 저희도 이제 상을 주셔가지고 10년, 한류 커뮤니티 10년 동안 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상을 주신 거죠. 그때 문화부 장관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싸이가 나오고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2018년 빌보드에 1위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4강에 비견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빌보드 2번째 2위, 3번째 2위, 빌보드 2관왕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냐면 비틀즈를 무너뜨렸다. 비틀즈보다 더 위대한 성취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얘기를 가지고서 야, 어떻게 비틀즈하고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55년 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비틀즈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잉글리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영국의 침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55년 만에 그들의 기록을 깼어요. 그들의 기록이 뭐냐? 1년에 빌보드 1위를 3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1년 내에 BTS가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년 만에 드디어 이제 비틀즈와 동 기록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그때 당시에는 영국도 영국식이지만 영어잖아요. 같은 언어권으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완전히 다른 한국어로서 들어간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법까지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우디에서는 스테디움에 여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했던 남성들의
경기였었는데 이때 여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고 남성을 대동하지 않아도 됐고 모든 것이 그런 율법까지도 이때는 예외로 할 정도의 클래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올해도 굉장히 많은 상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타너 스님, 학승 타너 스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계종의 방한함 스님이라고 초대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 계신데 그분의 어떤 수석 제자가 바로 이 타너 스님이죠. 이 타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예뻐지는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국운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80년대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이 예견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거죠. 타너 스님의 예언하면은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BTS에서 한국까지 좋아하게 됐다. 한국의 문화까지도 좋아하게 됐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또 뭐 이렇게 문화, 우리 국악을 가지고도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한류 팬클럽 회원이 8,919만 명의 실제 지금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지금 1억을 넘어섰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1년에 성장하는 수가 1,500만이 돼요. 1,500만이 더 가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한류 클럽, 한류에 관련된 어떤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세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대사관 조사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113개 국가에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1억 명 시대를 넘어섰다. 이게 올해예요. 올해 이제 1억 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75억 인류에서 75분의 1이 한류 팬이다. 그것도 가입된 한류 팬. 가입되지 않은 한류 팬들도 당연히 있죠. 세지 못하는 한류 팬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거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다 시험 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한 번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2017년에 55개 국가에서 지금은 105개 국가로 늘어났고, 한국학 강좌, 대학에, 그리고 연구소 10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가량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종학당, 각 나라마다 이게 한국어와 더불어서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이 세종학당,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60개국에 180개 정도가 지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류 열풍이 한국어의 열풍이 되고 한국의 역사까지도 관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사진 보셨지만 크로아티아 한류 팬들을 위해서 태극기 강의를 했어요. 이거는 뭐 한국 뭐 한류에 관한 것을 뭐 K-팝에 관해서 알려달라 이게 아니었고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태극기만 한 40분 정도 이렇게 태극기, 그 다음에 태극 철학, 그 다음에 이쪽에 건곤감리라고 하는 사괴, 괴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철학까지도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 벽화, 학계에서는 이런 걸 잘 얘기 안 합니다만은 고구려 벽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 벽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구려가 강국이다, 전투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냥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 가르쳐지지 않죠. 여기 보면 오해분 사오면 오해분이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뭐 낙서하는 것 같죠. 근데 요게 뭐냐면 여기 정확하게 이겁니다. 사실은 잘 보시면 여기가 감깨예요. 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을 가리키는 감깨를 가리키고 있고, 요렇게 돌아가는 거는 원래 팔괘라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복희 팔괘, 문왕 팔괘, 정역 팔괘라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왕 팔괘입니다. 물론 이 문왕 팔괘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경복궁 근정전에 가보시면 그 향로 위에도 보면 문왕 팔괘가 이렇게 돼 있고, 많은 어떤 유물, 그릇 같은 거 보면은 문왕 팔괘를 그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려까지 간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3세기, 5세기잖아요. 뭐 한 5세기 전후가 되겠죠. 5세기 전후인데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팔괘를 그렸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팔괘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상 팔괘로 넘어가니까 사상을 알겠고, 사상을 알면 음량을 알고 있는 거죠. 음량을 알면 오행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주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공부를 했구나, 고구려에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 라이시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의
그 특강을 한 3번 정도 유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한국말을 뭐 잘 하시죠. 부인이 이제 한국인이시고, 예, 예. 한국인은 한국의 과거를 소개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뭐 역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강하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어떤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스스로가 깎아내린다는 거죠. 비하의식이 생겼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민지 유산, 많은 식민지 잔재가 있었다. 뭐 어떤 동요도 있었고요. 수우미안과 성적표도 있었고,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하는 일제가 정해준 대로 지금 우리가 갔던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일제의 한민족 역사 문화 말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등방문이 규장각에 있는 사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갔다라고 일본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등방문이 이제 사살되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 일대 바로 테라우치 총독입니다. 테라우치 총독도 18,000권의 책을 갖다가 자기 서고 가져가서 문고를 테라우치 문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테라우치 문고가 있죠. 일본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빼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이 옛날에 나왔습니다.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 불태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1919년에 3.1 운동을 취재하러 온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1919년 20년이죠. 위에 써 있죠.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사박멸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마도가 있고요. 이 대마도라고 하는 한 곳만 하더라도 고문 서류가 66,000매. 이걸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조선사 편수회 출신의 어디냐, 구로이타 고문이 대마도를 사료 탐방해서 이걸 다 가져갔죠. 강탈해 갔습니다. 분쇄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있는 서적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5군데 조사한 게 그렇다. 일본 전역에 약 3,000여 종의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일본 왕실 도서관의 비밀이라고 MBC 다큐에서 이제 한 적이 있었죠. 일본 국내청 서릉부에 가면 한국의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그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중요해요. 숨겨진 도서 목록. 왜냐하면 20만 권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51종만 보여주니까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 뭐냐면 그 51종에는 사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주장하고 그런 논문을 내서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의 내부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많이 가져갔다, 숨겨놓은 도서 목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책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일본 왕실 도서관을 가져가고라고 하면서 우리가 텅텅 비었죠. 텅텅 비고 나서 남겨놓은 것이 이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인데, 그러면서 일제가 한국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조선사 편찬 연구에서 나온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1925년. 그래서 1925년 22년부터로 하면은 22년부터 37년까지 16년의 기간 동안에 100만엔, 약 400억, 지금 돈으로 400억 정도의 그런 거액을 가지고서 조선사라고 하는 일본어로 일본인이 만든 우리나라 역사책이 만들어집니다. 역사책 또는 사료집이라고 하죠. 사료를 갖다 모아놨는데 자신들의 틀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걸 반발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분야에서 우리가 가야 하면은 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변환이라고 하는 변환에서 가야로 이어지는데,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철에 관한 그 문헌들을 다 집어넣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없고 가야에 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때 중국 문헌을 보면은 변환이 아니라 진환이다라는 것을 이도학 교수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조선사 편수에서 사료 편찬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야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틀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은 사료를 모음에 있어서 사화나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삼국유사의 어떤 뭐 신화적인 이야기, 아래서 탄생한 건국 이야기,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일체 무시하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존하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고사가 8%밖에 안 돼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35권에서 70%가 조선시대, 15% 고려시대예요. 그럼 고려하고 조선까지가 85%에 해당이 됩니다. 상고사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까지거든요. 신라부터 여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이제 단군 조선도 다 빼놓은 거죠.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핵심적인 인물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단군을 이제 신화로 체계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네다니엘 페퍼의 다음 기록을 보면은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걸 만든 겁니다. 이걸 날조한 거죠. 일본식으로 날조한 일본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가 약 2700년이 됩니다. 2019년에 2679년이니까 한국의 역사는 2700년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초대 단군 왕건부터면 4300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확 줄인 거죠. 그게 이제 단군을 신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단군 신화라고 하더라도 신화를 보는 거는 그 신화 속에서 사실은 어떤 건국사가 있는가, 건국에 어떤 실제 역사가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완전히 그냥 가공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국유사는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낙하 미치오라고 하는 사람, 약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승도의 망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에 2000년 역사가 있으면은 초대 단군 왕검,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 고조선 말기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대 단군 왕검을 신화로 해버리면 본문 내용이 없으니까 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1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수들도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고조선은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도 한국은 5000년이라고 하는데 당신들 잘못 알고 있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보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한반도를 점유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이렇게 발언하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던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원래 있었던 역사보다 좀 다운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대로 회복을 좀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 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국학 교수님의 그 모티브를 땄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학 거의 이제 최초가 되는 분에게 이제 사사를 받으신, 이분도 한 40년 하셨어요. 근데 코리안 히스토리 월드스 퍼스트 앤 월드스 베스트라고 하는 이런 좋은 주제를 외국 교수도 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자랑스러운 걸 내세우면 국뽕이라고 해야 되냐? 저는 국뽕이라는 말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진 건 사실은 그 만들어진 것도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국뽕이고, 또 하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원래는 네이버 재팬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팬, 일본에서 저 한국은 헬조선이야, 뭐 이런 식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것도 인식을 해야 되지만, 그런 단어 자체가 좀 자극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 될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한 나라도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페스트라 아이시 교수님도 한국처럼 극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두세 대 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1960년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을 가가지고 이제 무시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6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필리핀보다 못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필리핀은 아직도, 안타깝지만 저도 가봤지만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세 대 만에 모든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이제 선진국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개발도상국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잽이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앞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 뭐 의료보험 같은 건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술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들으면 훨씬 싸죠.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오늘은 이 왼쪽 부분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수출 뭐 모든 게 다 12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8년에 이게 돌파를 하면서 뭘 하냐면 30-50 클럽에 들어갔어요. 30-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3만 달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이걸 사실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이제 빌미를 잡아서 선진국이니까 너희가 돈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는 부자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30-50 클럽에도 가입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미국이 제시한 거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국 OECD 가입국이에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G20 회원국이죠. 그리고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의 고소득 국가이기도 하며 세계 무역 비중에서 0.5% 이상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거에 모두 해당되는 게 한국이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농업 분야에서 세계 무역기구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브랜드도 1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데이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이 최고였는데 1980년대 일본 제품이 최고였다. 실제로 일본의 전성기는 80년대 뭐 90년대 뭐 초반까지 가겠죠. 그때가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납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일단 뭐 여권 187개국을 갈 수가 있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 3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뭐가 있냐면 그랜드 슬램이라는 걸 달성을 해요. 이제 세계 스포츠에 있어서의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축구, 그죠? 육상 선수권 대회 해서 이걸 다 치른 나라가 6개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그냥 치른 건 아닙니다. 88 올림픽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80년 모스크바 뭐 이제 서방 지형이 보이콧 했죠. 그다음에 84년 LA 올림픽은 공산 진영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이 양진영이 모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어떤 평화의 올림픽이었죠. 그리고 88 올림픽이 치르고 나서 바로 이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는 것으로 역사가 연계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88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에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고 나서 뭘 하냐면 또 소련이 해체돼요. 소련이 91년인가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는데 올림픽에 와서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 국가 뭐 그런 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발전한 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좀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트럼프와 그의 장군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북미 관계가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초청하는 것을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집중했다. 이 책에 뭐 자서전 같은 그때 어떤 사건을 다룬 그런 책인데 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든 안 있든 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고 그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뭐 임시적이 됐던 지금의 상황을 보아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평화가 유지되었었다. 그때 당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주한미군 가족들 소개하려고 했었고 소개라는 거는 다 이제 한반도에서 뽑아낸다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전 세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영향이 있었죠.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유럽 있잖아요. 유럽은 축구에 미친 나라죠. 그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빼고 남미.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때 바뀌어요. 한국을 보는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드라마 K-팝 뭐 유튜브가 뜨면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아마 월드컵 이전이 아마 이제 아시아 위주였다면 이 월드컵 이후로부터 점점 더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스포츠니까 하는 거예요. 이현진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정말 우리가 즐겁죠. 80m. 예, 최근판입니다. 최근판으로 해야죠. 예. 세계 최강의 여자 골프가 있습니다. 여자 골프도요. 이게 10월 달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1위, 2위, 3위를 했습니다. 세계 골프 랭킹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는 처음입니다.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해서 뭐 다 이제 여자 골프든 또는 여자 양궁도 있지만 그건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서도 우리 스스로 굉장히 베스트인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하면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지털 선도 국가잖아요. 선도도 그냥 1위죠. 거의 이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데 그래도 한번 분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명. 인터넷 보급률 1위입니다.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놀라하죠. 우리한테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와이파이가 뜬다. 네. 영국 지하철 타면 인터넷이 전혀 안 된다. 이게 한 1, 2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모바일의 인터넷 평균 속도, 보급률 속도는 140개국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업로드 뭐 이런 거죠. 근데 다운로드가 빨라야죠. 그죠? 뭐 업로드는 그렇다 치고 다운로드 물론 1위입니다. 물론 1위라고 하는 건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거의 뭐 기사에도 그렇게 나 있어요. 물론 1위다. 그다음에 2019년에 4월에 상용화에 들어간 국내 5G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최초로 하면서 이제는 격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벌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5G 시대 초연결 사회다. 스마트폰 대중화에서 이제부터는 초연결 사회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떤 측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5 기술은 단연 선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G 기술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 5G가 돼야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초고화질 영상, 뭐 실감형 콘텐츠, 자율주행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5G여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아시아에 있는 아세안 국가의 대통령들이 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한국 정말 대단하다.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5G 기반이라는 건데 지금 가입자 수가 올해가 이게 데이터를 계산해 봤는데 지금 500만으로 올라갔어요. 500만 이상이 5G 가입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이게 이제 1000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아직까지는 5G가 우리가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과도기적인 거고 분명히 이제 5G 기술이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도 1위가 되고요. 5G 선도 국가, 5G 선도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또 선도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이제 이민아 이사장님인데요. 이민아 이사장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이런 어떤 지금 시대에 왔는데 그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정체성.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추격자였죠. 그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뭐 우리가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선진국을 이렇게 따라가는 추격자였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선도 국가예요. 선도 국가. 최초 개척자라는 거죠.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전략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정체성. 역사와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5G를 하면서도 6G, 7G까지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의 이제 6G도 저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적인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소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사물 인터넷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이 해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불행을 죽이고 이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추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5G에서 6G, 7G로 갈 수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걸 어떻게 차대 맹탄, Search Inside Yourself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는 뭐냐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이걸 열면 프로젝트를 열면은 바로 뭐 10분 만에 다 매진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명상 안내서를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명상을 보급하고 있는 구글의 엔지니어다. 차드 맹탄이라고 읽으면 되네요. 근데 뭐냐면은 이런 어떤 정신문화 명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고대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런 어떤 명상문화, 수행문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하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만리장성 바깥에 우리나라의 동이족이 이끌어왔던 이 황하 문명보다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1000년에서 2000년, 3000년까지 오래된 홍산 문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면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화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고속도로죠.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중간에. 고속도로고 거기에서 우화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단은 5지점 정도가 발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발굴하는 장소가 한 1000지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5지점이 이제 도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보면은 천재를 지냈던 곳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투를 텄던 상투 모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 위에 보시면 언덕으로 올라가면 저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부좌를 틀고 있는 한 뭐 여성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은 보시면 우화량에 있는 박물관에 가 보면요. 이게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박물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깨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립을 해보니까 여인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인이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중심에 주변에서 뭐가 나오냐면 곰 발바닥 문양이 나오고 곰 발바닥, 곰의 손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곰 토템이라는 거죠. 곰 토템에 여인이 나왔다. 근데 곰 토템이면서 여인이 나오는, 근데 이게 눈에 옥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여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신에 대한 기록, 여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여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서 있냐면은 삼국유사에 있죠. 21일 동안 100일을 처음에 이제 곰과 호랑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21일을 수행해서 인간 완성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바로 삼국유사의 유일하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반가부좌를 하고 수행하고 있는 여신상이 나왔습니다. 5500년 전에 내몽골 우화량 제2지점에 나왔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수행 문화에 사실은 익숙한 거예요. 뭐냐면은 온돌이고 또 이런 식당을 들어가면 이렇게 앉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창에 갔는데 평창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이런 거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앉아보니까 이렇게 안 해보니까 이게 앉아보니까 밥 먹으려다 수행한 기분이다. 요가 자세로 밥 먹는 한국인 신기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0분만 지나도 다리가 마비되는 듯한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냐. 가부좌를 틀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가부좌를 틀고 있는 이 문화도 온돌 문화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동이족 문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거에서 어디 있냐면요. 이게 빨간불은 안 나오나? 네. 저기입니다.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저쪽 지역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눈이 있는데 제3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서드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여기다 뭐 연지곤지처럼 찍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신의 눈이에요. 눈을 이렇게 감고 보면은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열린다라는 수행을 할 때 얘기하는 건데 뭐 캄보디아 보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저걸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은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 수행 문화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오프닝 더 서드 아이. 제3의 눈을 열어라.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이거잖아요. 제3의 눈을 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신상이 있고 저 위로 가면은 남신상이 발견이 돼요. 도소 남신상이라고 하는데 남신상은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이것도 가부좌를 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입모양이에요. 입모양이
뭔가 소리를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5,300년 전에 도소 남신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초의 어떤 중국의 남신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놨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지역이 홍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문화 속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옛날에 5,000년 전에 주문을 읽었다. 이게 그 원시인들이 아니라 뭐냐면 뭔가 정신문화를 갈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냐? 있죠.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바로 그 단군을 낳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주문을 외워서라고 하는 주문주자가 있어요. 빨주자입니다. 빨주자에 주문을 외웠다라고 하는 주자고요. 주문을 외워서 임신하기를 원했다. 임신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삼국유사를 해석할 때 이걸 주문이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기원했다라고 하는데 저건 주문을 외우는 주자예요. 입으로 하기 때문에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패턴이 어디 나오냐면 삼성기 상에 보면 나오는데 주원유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환웅천왕.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공력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뭐 공을 세우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어디로 오냐면은 이 주문을 외는 어떤 수행 문화가 동학으로 나옵니다. 동학. 우리나라에 이제 1860년에 수훈 최재호 선생이 이제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문을 외우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 주문이 뭐냐면은 시천주주라고 하는 이 주문인데요. 그래서 이 동학 드라마를 보시면 꼭 보시면은 1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회까지 전부 계속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이렇게 외우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수차례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우리는 명상 수행 문화의 강국이고 정신 문화에도 강국이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냐면은 우리가 외국이 지금 메디테이션 문화가 붐이 일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정신 문화를 트이는 데 있어서도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 문화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종교 문화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는 이런 거죠. 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사진들은 뭐냐면 이 매그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집단이죠. 매그넘 코리아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단체를 가가지고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불교, 카톨릭, 기독교, 무속신앙을 동시에 갖는 게 신기하다. 수많은 종교가 한 국가에서 공존하면서도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라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무속인 불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불교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왼쪽이 이슬람이고 천주교, 유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수많은 종교들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해주지만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난 사람은 개종이 금지돼 있어요. 법적으로. 감옥을 갑니다. 개종을 하게 되면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니라 종교가 정해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고 뭔가를 다 갈구할 수 있는 건 다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품성이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는 원래 이제 환웅의 나라를 신시라고 하잖아요. 신의 도시라는 거예요. 신의 도시를 백두산에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삼국유사에도 보면 그 신의 도시라는 건 뭐냐면 신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와도 그거를 우리나라의 유교로서 유교가 조선시대에 흥했죠. 그 이전에 고려시대 보면 불교가 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뭐 최근에는 이제 현대에는 기독교가 들어와도 다 흥하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고유의 종교가 있었다. 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문화로 잠깐 넘어가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엘고라고 그때 당시 2005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얘기한 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뭘 얘기했냐면은 이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라이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인쇄혁명이 일어나서 지식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민혁명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가보니까 이렇게 기념 동상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죠. 구텐베르크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구텐베르크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독일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예요. 마인츠에 보면은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국관이 있어요. 한국. 요게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 끝에 보면은 설명서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끝부분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땡겨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박물관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직지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술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도 직지를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게 해놨어요. 설명을 굉장히 작게 해놔서 이제 알 수가 없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엘고 부통령이 서울 디지털 포럼에 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얻어온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얻어온 기술인데 한국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말들을 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2005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언론의 어떤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직지가 오래됐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직지가 한 80년 오래됐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래됐지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줄 이제 발명한 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근데 뭐냐면은 이런 것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라고 하는 것은 발명품이 아니라 모방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황사절단에 누가 있었냐면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이 있었다. 이 사람이 구텐베르크의 친구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어떤 동지, 뭐 동료, 아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실제로 그 금속활자 인쇄술의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뭐냐면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라는 것을 이거 인쇄술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써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기술 전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조선인이 고려의 어떤 인쇄술을 이어받은 조선인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 이전을 하러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사절단과 더불어서 와가지고 여기에 기술 이전을 해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친구 중 니콜라우스 쿠자니우스 추기경이 1452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교황 니콜라우스 5세에게 소개했고 42행 성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렸다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조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대구 MBC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내놨죠.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50분짜리 다큐인데요. 근데 다큐만 적은 것이 아니라 이 PD가 뭘 했냐면은 논문을 썼어요. 이걸 가지고 논문 써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 상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연구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 연구의 핵심을 뉴스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확실한 거죠. 지금 뭐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쇄를 했을 땐 처음에는 모래 알갱이가 나오는 주물사 주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좀 전에 마인츠 박물관을 가면은 마인츠 박물관에서는 처음에 옛날의 주조 방법으로 그걸 종이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나눠줍니다. 그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상으로 나눠주는데 그때 그 주조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그 모래 알갱이가 나오는 고려의 어떤 주물사 주조법이 아니에요. 그 주물사 주조법으로 처음에 42행 성서를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그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 기술을 갖다가 지금 이제 모래알갱이가 나오는 우리 주물사 주조법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뭐냐면 왜 몇 년 사이에 그걸 만들 수가 없냐면은 우리는 목판 활자 인쇄술을 탄생한 후에 500년 동안의 활자 기술을 발전시켜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몇 년 사이에 만들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경주 불국사의 3층 석다에 보면 무주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더 빨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BC 방송의 전 보도국장인데요. 한국은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데 세계가 잘 모른다. 잘 모르죠.
팔만대장경의 정신이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팔만대장경 다큐를 갖다가 이분이 찍다가 ABC 방송에 찍다가 이게 캔슬 됐어요. 왜냐면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캔슬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도 대단한 게요. 이 팔만대장경이 800년 동안에 이게 온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사실 뭐 6.25도 있었고 그때 일제 식민지 일본이 가져가려고도 했었고, 조선시대에 보면은 일본이 대장경에 이 목판을 이걸 달라라고 했던 요청을 70번 이상을 했대요. 70번 이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일본이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거에 갈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뭐 세종도 보면 딴 걸 주고 그래요. 이거는 못 주니까 신하들도 반대하고 하니까 딴 거 줘버려 해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무마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팔만대장경, 이 대장경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6,778권에 8만 개죠. 8만 개가 있고 경판이 이 경판만 연결하면 60km 동안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게 8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양요 때 그 참여한 군인인데요. 화가가 이제 차출이 된 거죠. 그 앙리 쥐베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과 같은 먼 국동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우리도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책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인쇄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족보를 중요시하니까 다들 족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록문화의 강국이다. 인쇄술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한 기록문화의 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문화유산 등록하는 데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예, 아시아에선 1위고 조선왕조 실록이니 이런 것들 많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자 자체도 이제 굉장한 거죠.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가 한글이다. 최근에 제레미 다이아몬드 왔었죠. 그리고 베르너 사세, 한글은 한국의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노트북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쥐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 모든 것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제품이죠. 삼성, LG, TV 출하량 1위, 세계 TV 시장의 한국의 점유율이 46%입니다. 한국은 삼성, LG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의 반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에서 미국에서 1위다. 생활가전이라는 건 뭐냐면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LG가 글로벌 가전 2위, 세계 1위를 추격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가 2년 연속 글로벌 1위였었고 올해는 2위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메모리 1위는 물론 비메모리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 비메모리에는 우리가 약해요. 비메모리 분야는 약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비메모리 분야에 필요한 세 가지를 갖다가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 수출 규제를 했는데 이것도 100일 만에 이제 극복을 했죠. LG도 이제 탈일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게 탈일본,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사드 때문에 탈중국,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인천국제공항에 가보면 지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이게 이제 내년으로 바뀌면 아마도 13년 연속 세계 1위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년 연속 1위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지하철을 타봤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어막이 딱 돼 있잖아요. 자살 못하게 이게 자살도 많이 했죠. 그래서 방어막이 되어 있고 음악이 나오고 아래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따뜻해진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신기하죠.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지는 게 한 1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뭐냐면은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서울 들어오고 어디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 너무 좋다. 밤 새벽 2시까지 그냥
여성이 걸어 다녀도 된다라고 하면서 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치안 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외신 기자들이 왜 여기는 총 들고 이렇게 경계를 안 서냐. 평창 올림픽은 뭐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해요. 아무도 총 든 사람이 없어요. 그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무슨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안 테스트를 해보죠. 치안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커피숍에 있어 노트북을 놓고 바깥을 한 20분, 30분을 싸돌아다니다 와도 노트북이 안 없어진다.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걸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직하다, 당신은 정직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아세요?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스스로 그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CCTV가 많아, CCTV 강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은 CCTV가 많지만 옛날에는 없었죠. 그 없었던 때도 1880년입니다. 그때도 19세기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 왔다가 조선은 도덕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착하며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죄를 저지르는 드물다. 문이 다 열려있다. 집들은 다 열려있고 자물쇠조차 채워져 있지 않으며 절도는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단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에르스트 야콥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 야콥 오페르트. 뭐 했죠? 여기 있습니다. 남연군 분묘 도굴 사건을 한 사람이에요. 남연군묘를 도굴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죠. 아버지 묘인데요. 이 묘자리가 뭐냐면은 2명의 천자를 낳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묘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어떤 모티브가 됐는데 이걸 도굴하려고 이렇게 도굴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오페르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를 이 사람의 책이나 이런 것을 추정을 해봤을 때 뭐냐면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다. 단순한 도굴꾼이었으면은 한국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금난의 나라 조선을 가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한국을 알고 싶다, 한국을 열어라, 개항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했었던 순진한 생각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형이 있습니다. 형이 율리우스 오페르트예요. 오페르트 형이죠. 오페르트 형이 율리우스 오페르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메르어라고 하는 수메르어라는 명명을 한 학자입니다. 수메르어 학자. 수메르 언어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그 언어가 세머가 아닌 투르크 몽골계 언어임을 밝힌 학자다. 투르크 몽골계라는 건 뭐냐면 수메르 언어가 한국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투르크 몽골이라고 썼지만 그래서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조선이죠. 아, 조선어하고 수메르어가 비슷하다. 그런 언어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동생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동생이 사업도 할 겸 그 궁금증도 풀 겸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 율리우스 오페르트가 연구한 수메르와 조선말의 유사성에 오페르트가 주목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수메르어하고 뭐 우리말이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뭐 국뽕이니 뭐니 뭐 환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수메르어 학자가 제일 먼저 제시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구상에 있는 어느 언어보다 수메르어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는 한국어다. 이게 이제 수메르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조철수 교수입니다. 이 조철수 교수를 김상일 박사도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보면 일본하고 중국어는 완전히 틀리고 일본어하고는 뭐냐면은 이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언어 특색, 어순, 문법 순서, 수사 모든 부분이 다 맞다. 특히나 불완전 명사까지도 비슷하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당황할 따름이었다. 따름이라는 거지. 따름 뭐 시간만 보냈을 뿐이다 라고 할 때 뿐. 뭐 이런 불완전 명사까지도 수메르어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죠. 그래서 수메르어라고 하는 것이 왜 유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문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수메르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을 연구한 권위자인 크레이머 박사는 수메르 문명은 동방에서 왔다.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수메르와 조선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철이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라는 말은 옛날 말로요. 옛날 훈민정음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시읒하고 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틸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 자체도 철이라는 말과 이제 비슷하다라는 언어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인 철강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뭐 인천공항하고 비슷하네요. 12년째 세계 1위.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 철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듯이 우리가 이제 젓가락을 소비하잖아요. 쇠젓가락을 씁니다. 이게 쇠를 이렇게 많이 쓴다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이 쇠에 대해서 가장 기술이 가장 높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철기 하면은 저 중국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유물 발굴을 더 해보면 고조선의 철기 문화는 13세기라든지 또는 BC 12세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유물도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뭐 두만강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7세기, 그죠? 연해주에서 철 도끼, 철 촉이 나왔는데 7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세기로 얘기해요. 4세기. 4세기에 처음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세기에 두 번째 들어와서 철기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는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거기서부터 철기가 나왔다라는 게 1세기 설이고요. 4세기 설은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고구려하고 연나라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꾸 대립을 했는데, 그러면서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연나라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철기로 된 화폐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4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조선 화폐입니다. 이제 고조선 화폐고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학계에는 4세기를 얘기하지만 그 이전까지도 얘기를 한다. 이걸 얘기하면 중국으로 철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헌적으로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4700년 전에 금속을 녹여서 무기를 만든 치우천왕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에 18명의 환웅천왕이 있었는데 14세 이 자오지 천왕이 있었고, 이거는 뭐 중국 문헌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로산에 쇠를 채취하여서 칼과 투구, 갑옷, 창 등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쇠를 채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아마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조폐공사에서 이런 거 메달을 만들고 매년 메달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그런 메달을 만들고 있고, 요게 이제 아마 이제 올해 건가 봐요. 치우천왕 1온스 은메달 해가지고, 치우천왕은 도깨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에 도깨비 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상이 있네요. 예, 도깨비 난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치우천왕 상이에요. 탈이 이제 눈이 4개인 거 보이시죠? 눈이 4개인 거. 이게 이제 치우천왕의 탈입니다. 장례식 때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붉은 거죠. 이게 치우천왕의 묘에서는 붉은 기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치우천왕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까 합창소리 한번 들으셨을 텐데 그게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에서 전 세계 5억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바로 치우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냐면은 조폐공사에서도 그리고 올림픽에서 그 연출가도 우리는 치우를 우리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또는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철이라는 말도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김씨가 많잖아요. 김씨가 25% 정도 되는데 이게 쇠금자죠. 그래서 이 쇠를 쓰는 민족이 그런 어떤 족속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김씨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쓰는 것이 또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지금의 철자의 고어입니다. 고어고요. 그래서 동이족, 이제 큰 활을 쏘는 민족이 이제 양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철의 고어를 보면 철 만드는 세력이 금씨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계에서도 이제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칠지도에 보면은 백년철 칠지도라고 해서 이 쇠철자, 과거의 그 쇠철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칠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게 칠지도라고 하는데 가지지자죠. 그래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의 후왕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건데 양쪽으로 세 갈래예요. 이걸 잘 보셔 놓으시면 양쪽으로 세 갈래 위까지 해가지고 7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고, 어디 갔죠? 칠지도. 이 칠지도에 대해서 이제 일본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공항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칠지도 한자로와 칠자경 한 개 같은 것을 백제가 바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칠지도에 써 있는 그 글로 보면은 바로 이 백제의 어떻게 보면 왕이 일본의 후왕에게 어떻게 보면 속국 거기에 이제 전해줬다, 이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위 개념으로 나옵니다. 상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어떤 문헌으로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일본은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칠지도와 칠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칠수예요. 칠성 문화입니다. 칠성 문화. 자, 이 칠자경은 뭐냐면은 청동 거울이 있는데요. 이 청동 거울 중에서 볼록한 게 7개가 있는 것을 보통 지금 칠자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지도와 칠자경을 전수받은 일본의 그 후왕이 우리는 백제에게서 정통을 이어받았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일본 열도를 평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는데 7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777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이제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보시면 일본의 왕가, 일본의 천황가라고 얘기를 하죠. 천황가에서 이번에 5월 1일 날 뭘 했냐면은 삼종신기 전수식을 했습니다. 일왕이 바뀌면서 유일한 어떤 승계 의식이 뭐냐면요. 정통 승계 의식이 이 삼종신기를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좀 전에 근초광 보셨죠? 칠지도와 칼이죠, 칼. 그리고 칠자경, 청동거울이죠. 칼과 청동거울을 줬어요, 일본에게. 뭡니까? 전수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승계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다. 그냥 칼 하나 받고 그냥 거울 하나 받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정한다면은 고곡도 줬을 것이다. 문헌에 빠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죠. 이게 5월 1일 날 여기 지금 이번에 일왕이 되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받은 거예요. 세 가지를 넘겨받는 겁니다. 전 일왕이 이렇게 넘겨주는 이 의식으로 해가지고 일왕이 교체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베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천부인 세 개를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에게 넘겨주는 천부인 세 개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베꼈다. 그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것이 뭐냐면 건국에는 전부 다 칠수라고 하는 것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몽이 유리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리왕이 네가 이 칼을 찾아와라. 내 반을 딱 부러뜨릴 테니까 이 반쪽을 찾아오면 네가 너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장성하면 7고개와 7계곡을 지나서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반쪽의 칼이 숨겨져 있으니 그걸 찾아와서 내 거랑 맞춰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유리왕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7고개, 7계곡, 7모가 나오죠. 777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국을 할 때 가장 정통성을 계승할 때 7이라는 수가 나와요. 북두칠성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어떤 우리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가야가 건국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7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뒤에 보시면은 후관같이 돼 있죠. 이게 칠수입니다. 칠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요게 이제 가야의 김수로왕이라고 여겨지는 일본의 최초의 신사에 보면은 인물상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써 있죠. 좌대 거북을 타고, 거북이에요. 여기가 거북을 타고 머리에는 7개의 북두칠성을 이고 있는 왕이 있다. 이 왕이 일본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북두칠성 문화가 전해지는 겁니다. 가야에 의해서. 가야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야에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 그리고 칠지도를 통해서 또 뭐 정통이 또 백제에 의해서 전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박물관을 가보니까 왼쪽에는 칠두령이라고 해서요. 이제 뭔가 이렇게 신령한 그거 할 때 쓰는 거죠. 7개가 있습니다. 이게 칠성 문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왕관인데 여기 보면은 가지가 있죠. 2개, 3개가 있죠. 3개, 3개, 하나. 뭡니까? 칠지도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문양을 어떤 해석을 할 때 보면 이게 3개입니다. 3, 7이 21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민족은 칠성에서 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으로 머리를 갖다가 헤어스타일을 칠성을 향한 게 상투입니다. 상두라고 하죠. 그래서 상투 위로 향한 거죠. 저 갓 안에 보면은 이제 상투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5,000년 전에도 상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투를 갖다가 이게 매는 그 옥고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다. 우화량 제2지점 아까 말씀드렸던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상투라는 건 뭐냐? 수신기다, 안테나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는데 그 하늘이 뭐냐면은 북두칠성이라는 거죠. 북두칠성에서부터 오는 기운을 받는다라고 해서 원래는 상두다, 두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칠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칠성으로 돌아간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상투 문화인데요. 그래서 상투 문화가 면면이 내려와요. 근데 상투 문화가 뭐냐면은 상투를 트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금관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금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개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순금을 얘기해요. 금동관이 아니라 순금. 순금이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우리나라의 금관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6개가 나왔고 가야가 3개가 있어요. 가야가 3개가 있어가지고 9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백제 금동관입니다. 금관 아니고 금동관인데 보면 안테나가 있잖아요. 이건 아예 안테나가 있어요. 뭔가를 받겠다는 거죠. 우주로부터 에너지 받겠다는 그런 안테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상투를 우리 스스로 자른 적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헤어스타일인데 이게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잘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칠수, 북두칠성 문화고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북두칠성을 따로 강의를 했는데 그게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자, 늙을 노자입니다. 보면 7이 들어가 있어요. 늙는다는 것은 북두칠성에 가까이 간다는 거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에 가까이 간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한자에 들어있다라는 거고, 결국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전통적으로는 칠성판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끈을 묶는데 7번을 묶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북두칠성에서 무엇이 나오길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100년 만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우주선이라는 거, 우주광선을 얘기합니다. 그 에너지가 북두칠성 부근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문화로 가면은 기도발이 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칠성에다 비니까, 그 나오는 곳에다가 비니까 기도발이 세고 정신문화가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정화수 신앙이 있었고 칠성님께 비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우주광선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사에서 표현한 겁니다. 보면 이제 이런 자색으로 표현을 하죠. 이 자색이 이제 요즘에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자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BTS가 갈 때마다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자색으로 바꿔놨죠. 보라색, 보라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한 거예요. 외국에서 하는 걸 따라해서 남산타워니 롯데타워니 전부 다 보라색으로 BTS 공연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뭐 기운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북두칠성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7명이니까. 7명이고, 그래서 저 왼쪽은 핸드폰이죠. 핸드폰 보면 이제 북두칠성 문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들이 만든 이제 굿즈입니다. 굿즈.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거로 넘어가서 조선업이 7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실제 원래 1위였는데 7년이 걸린 것은 뭐냐면 갑자기 중국이 이제 저가 정책을 써가지고 뭐 10% 적게 준다. 1조가 드는 걸 갖다가 9천억에 해줄게 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혹해서 넘어가는데 5년, 6년이 지나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이 배가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그게 이제 고장, 누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이 원래 1위였는데 다시 1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형 조선사가 10개 중에서 7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해가지고 이럴 정도로 배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게 왔냐? 우리가 원래 배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최초로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복리 목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8,000년 전에 배가 이렇게 있었어요. 배가 있었습니다. 국립조선박물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은 울산 방구대 안각화 들어보셨죠? 이게 7,000년 전이에요. 7,000년 전에 방구대 안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기 배 있죠. 배. 여기도 배 있고 저쪽에도 배 있고 이 고래를 잡는 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배가 이때 있었다는 거죠. 고래가 60여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문화가 쭉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전부 다 이게 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인가요? 7세기까지 뭐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당나라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서 신라에 요청을 했는데 신라가 그 배를 안 만들어 주니까 유학을 포기했다라는 내용이 일본 서기에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본은
배를 그 정도로 당나라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배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좀 약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라가 없으면은 건너지도 못했던 세력인데 어떻게 4세기에서 6세기 임나일본 부설이 성립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 중에 하나도 이 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이렇게 배가 강했다. 고구려도. 그래서 고구려도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당나라하고 싸우는데도 보면 5배나 적은 군사로서 이겨냈다. 근데 그때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여제독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계서문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백제라든지 그다음에 백제가 22담로에 해서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동남아시아에 연결된 거는 어떤 백제 문화가 있어요. 담로라고 하는 22담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야의 해상 교역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면에 딱 그 보면은 배가 나왔잖아요. 배 모양 토기가 나오는데 이 배 모양 토기가 일본하고 똑같죠. 일본의 다카마리 유형 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배 건축 기술로 만든 그게 토기가 있었다는 거는 가야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10분 남았는데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 5천 년 된 벼농사가 있어요. 청원 소로리 벽시라고 합니다. 청주 옆이죠. 그래서 이제 소로리 벽시 15,000년 전에 소로리 벽시가 있었다. 벼농사를 했다는 흔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 측정을 해보니까요. 17,000년까지 나와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콩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주도 고산리식 토기가 있어요. 13,000년에서 1만 년에 제주 고산리식 토기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쭉 보면 제주도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제주도, 그 다음에 일본의 인근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고산리식 토기가 있고 이것이 이 토기가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강원도 양양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신석기 문화 하면은 뭐냐면 토기잖아요. 그 토기가 가장 오래된 토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흑룡화, 이게 이제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토기인데 이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게 홍산 문화 지역입니다. 식룡화라고 되는데 흑룡화, 그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고 강원도에 있는 하고 빗살무늬 토기가 같기 때문에 이게 한 지역이다. 한 동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북유럽까지 가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경로가 이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거기도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요. 이게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햇살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서 보시면요.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런 문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햇살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래 백이민족, 광명민족이기 때문에 이건 빗살이다. 실제 빛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때 당시에 뭐 빛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햇살무늬 토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좀 다 다르죠? 다 이쪽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문양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햇살이 퍼지는 문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옥을 세계 최초로 썼습니다. 그 옥이 어디냐면은 가장 좋은 옥이 이 압록강에 있는 수암이라는 곳에서 나는 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던 흑룡화하고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옥기도 똑같은 게 나와요. 옥 귀걸이인데 이거는 이게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꽂는 거예요. 꽂는 거. 그래서 흑룡화 사해의 옥기가 있고 고성 문암리의 옥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옥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동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00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이렇게 설명을 똑같이 드린 건데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보면 저 옥기가 보이시죠? 옥기 위쪽에 화살표가 하나 쫙 이렇게 나 있어요. 그거 하나로서 홍산 문화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년 전에 고래잡이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인데 배가 있었고요. 배 이렇게 보시면은 15명 정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를 잡는 작살이 있었다. 이게 7,000년, 6,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울산 방구대 안각화의 구조를 보면 왼쪽이 어업이고요. 고래를 잡는 어업이고 오른쪽이 목축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러시아에도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잘라부르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면 유명한 한국 안각화와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기예요.
저기서 앙가카가 나타났습니다. 카렐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잘라브루가 앙가카라고 합니다. 우리 울산 망구대 앙가카하고 거의 6,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갔을까? 여기가 7,000년 전, 6,000년 전이거든요. 그럼 1,000년 동안에 이렇게 대륙을 건너갔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뭐 해류를 타고 갔을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저 먼 거리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게 뭐 비살무늬 토기랑 권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돌이 있는데요. 고인돌은 보면은 8,000년 전에 고인돌. 그러니까 이 고인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인돌의 연대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늘려서 원래대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8,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화순에도 고인돌이 있고 이런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고창이에요. 고창. 고창에 있는 고인돌인데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이런 고인돌이 얼마나 있냐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 6만 개가 있습니다. 6만 개의 고인돌이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몇 개? 예, 4만 개가 있어요. 4만 개. 4만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이 고인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 세계 6만 개, 한국은 4만 개. 4만 개의 분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돌을 쓰는 건 다 우리나라 보시면 돼요. 돌을 잘 쓰는 건 다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이쪽은 묘도 보면은 이제 토각묘 이제 흙으로 쓰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다 돌이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무덤 그리고 고인돌 다 우리와 가깝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면 빗살무늬 토기의 문화권, 거석 문화권, 거석이 이제 고인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채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갈아서 쓰는 세석기 문화권.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신석기 문화라고 하는데요. 신석기의 4대 문화권이 수용 융합되는 세계 유일의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색깔이 좀 바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금 저는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빗살무늬 토기이고요. 빗살무늬 토기고 그다음에 요 색으로 보이는 것이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제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거석 아까 말씀드린 거석 문화권, 고인돌 문화권, 세석기, 빗살무늬 토기, 채도 문화권이 전부 이 한반도와 만주 땅에서 다 이 네 개가 동시에 나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다. 세계 유일의 신석기 4대 문화권이 수용 융합되는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가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고인돌에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5,000년 전에 북두칠성이 선명한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을 항상 봤다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2,000년 이상의 천문 기록을 가진 나라도 중국과 한국뿐이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마무리를 하면요. 4대 문명을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홍산 문화가 20세기 고고학의 가장 충격적인 대발굴 사건으로서 만리장성 바깥에 우리 동이족의 어떤 문명권으로서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게 발굴이 되고 나니까 뭐냐면은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라서 다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북공정이에요.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하면 그걸 고구려 공정이라든지 고구려와 발해를 갖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뭐냐면 80년대에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 발굴이 되면서 이거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요하문명 또는 발해, 여기가 발해거든요. 발해 연안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대 문명하고 이제 대조를 해본 거죠. 가장 오래된 아래쪽이 홍산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 발사지조 가장 빠른 것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있다. 황하문명보다는 2500년이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홍산이라는 곳은 이게 붉은 산이 있는 곳이지만 이 전체를 광희의 홍산 문화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9,000년 전의 어떤 문화, 소화서 문화, 8,000년 전부터의 문화, 흥룡화 사회 문화가 있고 7,000년, 6,000년,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달국 정도 되는 홍산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가전 문화라는 게 이게 고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황국 배달, 고조선 또는 환인의 나라, 환웅의 나라 그리고 단군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유물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KBS도 방영을 했고 이렇게도 봅니다. 산둥까지 해가지고 똑같은 문화가 나오니까 발해연안이다.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영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하 일대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에 이른 북방 계통이다. 그리고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이전의 선대, 이전의 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은 고조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또는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하다. 기원 문화가 분명하고 몽골도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학계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뭐 사라 넬슨 같은 사람도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완전히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안시성 영화에 그 했던 그 조인성이 이제 도올 김용옥 만난 거예요. 잠깐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 연예인도 공부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서 조인성 같은 경우 이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결국에 이제 만리장성 바깥에 고구려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홍산 문화까지도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옥하고 이제 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인이 조상인 근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적석종 피라미드 고인돌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안각화 쭉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주문이 있는 남신상 비파형 동검 뭐 치가 있는 석성 이게 고구려이지만 고조선에도 치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석성이 있었다. 우리와 관련된 석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20몇 가지의 어떤 근거가 이 근거는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 동이족의 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홍산 문화, 요하 문명, 발해 연안 문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세계 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홍익인간을 얘기를 하고요. 아까 빗살무늬 토기로 말씀드린 게 광명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광명을 추구하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신라에 보면 박혁것에 나올 때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광명이세라고 합니다.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홍익인간이라는 얘기죠.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적인 사상이다. 아까 보셨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도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이 바로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갖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국가에 그리고 이 지구 인류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익인간이라 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수행문화도 보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눠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제는 어떤 문화 정체성,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뭐 또 다른 나라를 또 이익되게 할 수 있는가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문화의 힘으로 모든 사람